조선산타입니다. 4월 7일 현재 시각 06시 25분이고요 여기 온도 4.5도. 그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근현대사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근현대사,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영역의 대부분을 연장선상이잖아요. 아주 직접적이면서도 간접적으로 하다못해 누구의 삼촌, 뭐 누구의 외할아버지, 다 당시 한국전쟁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뭐 납북이 됐든 간에 뭐 자진 월북이 되고 탈출을 하고 이런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한국전쟁과 연결돼 있잖아요. 심지어는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 그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 관련된 여러 반란이라든가 영모 등에 관련된 내용들도 여전히 한국사의 면면이 내려오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인지 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여립 영모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영종조 때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사회의 면민이 이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불과 1950년 45년 이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이제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상하리만치 궁금했던 거는, 우리 시대에 그 정확하게 그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 많은 부분이 들었던 내용이 있고 기대를 했던 내용인데 막 설명을 하다가 교과서를 어느 날 보면은 있잖아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근현대사 정도 되면은 40년, 50년, 60년의 세월을 보면 한 장, 반 장 아주 짧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짧게 기록이 돼 있으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들에게 나 이런 생각을 했어. 우리 근현대사에서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민감한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은 했어. 민감한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민감한 내용이긴 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BC 정부라든가 이런 정부의 과거 괴뢰 정부에 대한 그 역사적인 준엄한 심판을 통해서 관련된 자들을 색출하고 그 도려내고 나서 다시 제2의 탄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현재 모습이잖아요. 자라나면서 많은 궁금한 점이 있었어. 그럼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자면 프랑스하고 비교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너무 좀 뭐 많이 비슷하잖아요. 괴뢰 정부가 영국이 있었나요? BC 정부가? BC 정부가 아니라 괴뢰 정부는 프랑스 내에 있었고 임시 정부는 해외에 있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인정이 국외 연합군의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그들은 그 역사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단도리질을 하고 갔다는 부분이 뭐 눈에 띄더라고.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박태균 교수가 얘기했듯이, 박태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어떤 잘못된 정치 프레임에 갇혀서 그거와 관련된 정치적인 판단을, 역사적인 판단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놓쳤다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탁 통치 관련된 내용이고, 그 신탁 통치와 관련된 즈음에서 묘한 신문에 거짓말 기사가 올라온다거나 이런 정치적인 아주 혼란의 극단적인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그 미국과 소련과 영국인가요? 세 나라는 그 신탁 통치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거기서 그러니까 모스크바 삼상을 지지한다라는 내용은 사실 북한에서 나온 지지사항이고, 그 내용에 보면은 미국이 오히려 그 1946년에 시행된 여러가지 미 군정하에서의 남한의 정치 행태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 나오는 위협적인 그 정치적인 선호도 부분이, 정치적인 선호도 부분을 알고 북한에 대한 이런 미군은 신탁 통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좌우 합작을 통해 합리적인 인문을 내세운다는 게 그들의 전략이었잖아요. 반면에 소련 입장에서는 쓱 보니까 북한은 뭐 자기 수준이 들어온 것 같고, 정치 체계에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뭐 내용이 다 건설이 된 상태이고, 38선 이북 지역은 남한 지역도 나와 있는 여론조사, 미군정하의 여론조사를 해보니 여러 가지 내용이, 이거는 가만히 놔둬도 사회주의로 넘어오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의 어떤 그런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소련은 뭐라로 신탁 통치하냐, 그냥 내버려 두는데 그들의 자율에 맡기자라는 게 오히려 소련의 입장이었는데, 미국이 오히려 그 신탁 통치에 관련된 내용을 했던 것이고, 소련 입장에서 미국은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어떤 위치에 있었잖아요.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헌영 조선공당당. 이 사람은 사실 김일성보다 먼저, 공산당은 일당이잖아. 일당 일체제. 처음에는 조선공산당 남한에 있는 박헌영이라는 자가 제일 수계였는데, 어느 날 우연히 저기 김일성이라는 자가 내려와가지고 쓱 이제 숟가락을 얹은 거잖아요. 소련의 그 영향을,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렇다고 소련이 박헌영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남한의 체제에 대해서 지금 절대적인 위치를 가진 자가 박헌영이니까. 그래서 박헌영 입장에서는 어머나 지시가 내려온 거지. 자, 그러면은 일단 조선공산당이 일당 그러니까 남한에서의 일당이 되고, 거기에 북한에서의 김일성이 조선공산당 조선 지역에 어떤 부분을 일임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묘한 이제 체제가 됐다고 이렇게 승인을 해준 거죠. 이제 소련의 이제 뒤에서 소련이 이제 지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남로당, 북로당 이렇게 된 거죠. 남로당, 거기서 나온 게 남로당이고 북로당, 이렇게 된 거죠. 박헌영이라는 자가 뭐 말할 수 없는 시대의 역적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시대의 역적이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
제가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버찌라는 중위가 당시에 그 혼란스러운 미국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엄밀하게 미국을 두둔하는 건 아니고, 사실 5년 이후에 나타난 소련과 미국 간의 냉전 체제에 대한 이제 그 서로 간의 섬뜩할 정도의 이제 체제 정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이후로, 일본의 패망 이후로, 그죠? 거기에 관련해서 한반도에서의 이제 냉전 체제에 대한 이제 서슬퍼런 예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버찌는 어떻게든지 간에 남한과 북한의 합작 정부를 승인함으로써 유연한 임무를 내세워 가지고 향후에 위협이 되는 그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그 보루로서의 어떤 최전방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보자라는 생각들을 미국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한반도의 위치가. 그런 입장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정치적 형태가 일시에 소련의 그 사회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들의 선호로 인해서 곤란해지고, 이승만의 좌우합작이라는 덮어놓고 뭉치자라는 부분이 여러 애국 그 조야에 있는 한국 정치사에 심한 불쾌감을 일으켜서 급속도로 가지고 있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됐잖아요. 이승만에 대한 인기보다 덮어놓고 합치자. 예전에 일본에 있었던 그런 행정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흡수를 하자, 뭐 이런 내용이 뭐 많이 좋아했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찾은 인물이 김구였고, 임정 사람이었는데, 임정은 또한 위협이 되는 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신들이 쌓아온 수십 년간의 그 제국주의와의 업적을 인정해달라, 정부로서. 근데 그 군정하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없었다. 왜냐면 그런 부분이 인정을 한다면은 북한에 있는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들도 인정해야 되는 그런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럴 수 없다. 일단은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좌우 합작이 되든 뭐가 했든 간에 통일된 정부하에서 당신들의 활약을 기대하겠다라는 조건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김구도 마찬가지로 들어왔을 때 쓱 얘기 들어보니까 미군이 신탁풍치에 관련된 내용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버찌 중위가 미군 정하에서 지휘를 받던 내용은 뭐였냐면은, 노쇠한 김구라든가 이승만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신이 꿈꿔오던 정치가, 즉 임시정부 부주석이었던 김규식을 앞세운 어떤 정치체제를 꿈꿨던 거죠. 김규식이라는 사람은 나 그냥 이름만 들었는데 뭐 어마어마한 그 어학적인 능력이라든가 사업적인 소환을 펼친 인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제하에 있는 선교사의 라든가 이런 그 해외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자선단체에서 우리는 어떤 교육의 힘을 받아서 높은 수준의 학식을 가지고 당시 아주 흔하지 않던 9개국어 이상의 어학을 할 수 있는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김규식이라는 분이.
최초에는 여러 가지 뭐 상해라든가 이런 거에서 뭐 해외로 가기 전에 뭐 과외 활동도 하고 돌아와서는 명문학 교수로서 역할도 베이징 대학이라는 곳에서 재직을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퍼포먼스잖아요. 김규식이라는 분이. 또 미군하고도 민족주의적인 색깔을 갖고 있지만 김구나 이승만과 같이 어떤 절대적인 반탁 운동을 하는 내용도 아니었고, 보수적으로 아주 그냥 유연하지 못한 경직된 사상의 그런 자들도 아니어가지고. 근데 김기식이라는 분이 다 좋은데 김구와 결별함과 동시에 그 정치적인 역량이 상당히 미미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하게 돼서 이문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줄 사람을 찾다가 김구나 이승만에게 요청을 했지만 뭐 싸늘한 반응만 돌아와서, 그 당시 여론조사를 통해서 절대적인 정치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 중도 좌파인 여운형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대요. 양평 쪽인가? 고향이. 몽원 여운형 선생은 가장 많은 국내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인기에 힘입은 분인데, 이런 분을 당시 제국주의였던 일본 하에서도 제도권 하에서의 행정적인 위치를 권고받았으나 본인의 그 정치적인 의지로 투쟁을 계속했던 그가 제국주의 미국의 그 군정 하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김규식과 같이 좌우합작이라는 내용으로 북한과 노력을 해서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를 주겠다라는 큰 그림에 합류하게 됐어요.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주 4.3 사태, 여순 반란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의, 사회주의자들의 이제 폭동들이, 노동자들의 폭동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전에 그 대구에서 일어나졌던 1946년 7월경인가요? 대구에서 일어났던 대구 사태 등도, 나는 4.3 사태라든가 여순 반란 사건이 그 이승만 지휘하에서 있었던 어떤 과잉진압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최근까지도 4.3 사태 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제주에서의 폭동을 너무나 그 잔인하게 진압한 이승만 정부의 그 상당한 실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린 여선에 있는 그 연대의 지휘관에게 얘기했던 그 김희철가 우리 한국 역사에서는 슬픈 역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 또 이유가 있더라고.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그런 제주 4.3 사태라든가 손발란 사건이 있기 전에 대구에서는 그런 사건,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그런 내용이 있나요? 대구에서의 끔찍한 그 노동자의 그 당시, 지금하고는 오버랩이 안 되는, 그 당시에 있어서의 그 박헌영이 정판사 사건으로 해주로 도망가잖아요. 북한에 있는. 거기서 남한에 있는 그 노동자들을 조직화해가지고 남한 내에 있는 모든 투쟁 파업에 대한 총본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련된 내용으로 대구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 기록들을 좀 들어봤는데 너무나 일리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즉 이승만 정부가 48년 8월 15일 이후에 벌였던 아주 그냥 민감하고도 과잉적인 진압의 그 이유가 바로 그러한 조선공산당에서의 그 치밀한 계획들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고도 끔찍한 대구에서의 정말 그 공상 세력의 해방구 역할이 46년도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기록을 저는 접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어떤 사실에 염증을 느껴서 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귀가 홀릴 만한 새로운 그냥 가짜, 너무 우리가 좀 피곤하고도 그런 피로도가 있는 생각에서 안 그랬을 것이라는 이런 그 라이트한 장밋빛 띠한 이런 사상이 살짝 들어오는 거지. 그런 걸 우리는 정말 사실 오도라고 하는 거고 정말 주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이 있잖아요. 정지하 작가인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에서 내가 그동안 배웠던 사상에 대한 경직된 사상을 좀 이제는 달리 생각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뭐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도 똑같은 거 거기에 나와 있는 다문화에 관련된 어떤 주인공 아버님의 선행이라든가 또 그걸 아름답게 미화한 작가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떤 무서운 그 사상적인 이 사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지금 적군이 핵 위협을 앞둔 우리의 해구산을 쓰고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정지하라는 분의 그 아름다운 말랑말랑한 사상이 우리를 무장해제 시키는 건 아닌지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남로당 박헌영에 대한 그 끔찍한 그들의 남한의 책략이라든가 폭동들이 미화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대구에서 벌어진 경찰과 그 가족들의 아주 끔찍한, 물론 최초 발포는 경찰에서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그 원인을 놓고 봤을 때는 적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뜬금없는 투쟁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딱 2명이 죽었고, 그런 부분을 한 치과대학생인가요? 치과대학생이 당시 대구에 창고를 했던 콜레라에 사망한 어떤 우연고 시체를 포르말린으로 싹 닦은 상태에서 경찰에 고문을 죽였다고 하며 대구 시민들의 일반 시민들을 헷갈리게 만든 거 아니에요. 애매한 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 폭동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믿고 싶었겠지. 시민들은 경찰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경찰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험한 사상적인, 지금 그러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라면 난 나이가 너무 먹은 거겠지. 하지만 두렵다는 얘기지. 아직도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저렇게 서슬퍼하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서슬퍼하게 재래식 무기, 핵무기 등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미군이 없어지면 껌이 되는 거예요. 박태균 교수는 버치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가, 버치 중위가 갖고 있는 스탠스는 그거라는 거예요. 당시에 미군과 김규식, 여운형 등이 가지고 있는 그 미소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서 아름답게 남북이 합작 정부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1947년인경인가요? 7월 17일경에 그 해화동에서 한 발의 총소리로 모은 여운형 선생이 돌아가시잖아요.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에 있는 좌우 합작은 무너지게 되고, 미소공동위원회도 묘하게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냉전이라는 스타트가 시작이 된다는 이제 박태균 교수의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동조하게 되는데, 묘하게도 여운형 선생이 해화동에서 충청의 테러의 이슬에서 그냥 사라지는 시점이 전 세계에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몽원 여운형이 어떤 분입니까? 패망 소식을 미리 알게 된, 패망의 전울이 알려지게 된 상태에서 조선 총독부에서는 자신을 안정적인 테러를 확보할 인물이 누군가라는 것을 급하게 찾게 돼요. 그때 제일 처음 찾게 된 사람이 우리나라 유수대학교인 고려대학교에 있는 어떤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총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왜냐, 상당히 그 총독부 내의 인물과 연관이 많이 돼 있었고, 그런 일제하에서의 행정적인, 재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들의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지없이 깨졌대요. 돌아가라고. 우린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동안 그런 릴레이션이 있었던 건데, 세상이 그 모양인 거지. 근데 조선 총독부에서 다음으로 찾았던 게 이제 여운형이라는 거지. 여운형은 처음 듣고 나서 잠시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한 거지. 이 사람 참 멋진 사람이야. 알겠다고. 몇 가지 조건을 내걸고, 이걸 받아들이면 자신들도 그들의 그 퇴각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겠대요. 멋진 인물이지. 그 전에 여운형 선생은 테러도 많이 당했고, 감옥도 여러 번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중도 좌파라고 불릴 수 있는 최초의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중도 우파인 김규식 선생과 합작을 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북한의 정치 체계와의 합작을 통해서 아름답게 한반도를 통일하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이제 이 부분부터는 박태균 교수하고 저하고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지.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권력의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긴 해요. 그리고 운도 더럽게 좋은 사람이에요.
총도 맞았지만 죽지도 않고 총도 피해갔던 사람이 있고 6.25도 승전으로 패전이 아닌 어찌됐든지 간에 아름다운 휴전을 이룬 사람이고 그 휴전협정 하는데 그 싸움의 주체자인 본인이 싸움도 하지 않았어. 누구는 혹자들은 왜 그 남북 휴전회담에서 대한민국만 빠졌냐, 이승만 사인만 없냐 그랬는데 거기엔 이유가 있는 거지. 이승만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우리 사인 못한다. 나 언제든지 수틀리면 그냥 북진할 거다 이거지. 지금 수십만이 죽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꼬장을 부리는. 또 거기서 보면은 중국 행덕회, 북한 김일성, 남한의 미군 누구 장군. 한국은 사인 안 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북진할 수 있는데 합리적인 그 계약서 상태는 자유로운 상태는 남한이야. 그 전에 있었던 그 포로들에 대한 포로를 그냥 석방해줘 버리잖아요. 처칠이 면도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다가 또 한 번 전쟁이 나지 않냐라는 막 두려움에 쌓였잖아요. 방공포로들 일시에 다 풀어버리고 말이야. 이승만은 박태균 교수의 생각처럼 만약에 아름답게 좌우 합작 정부가 들어서고 김규식이 들어서고 여운형 선생이 들어가고 북한의 조만식, 김일성 등에 대한 좌우 합작 세력들이 연합해서 연립정부가 세워지고 이런 형태였다면은 우리나라는 극도의 혼란이 유지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운형이 죽고 미국은 김규식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그 좌우 합작 정부도 깨지고 러시아와 미국 간의 미소공동위원회도 깨진 입장에서 남한만이라도 지금 단독 정부를 실패해야 되는데 김규식 당신이 총통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달라고 했지만 김규식은 뭐라고 했는지 아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단독 드리블 아니야 이제 그때부터는. 응? 우리 같았으면은 생각을 여러 개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때가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웬걸 김구 선생이라든가 여러 애국지사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의 그동안 36년 동안 남의 나라의 그 지배를 받는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또 분단의 아픔을 겪을 수 없다. 북한으로가 그들을 만나겠다. 미군정의 하지는 너희들 안전보장 못하니까 가지 말라라고 회유도 하고 했지만 그들이 그런 회유에 넘어갈 분들도 아니고 역전의 노장들인데 김구 이하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뭐 이런저런 전비라든가 전쟁 상황에 대한 직감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덧지의 그 기록 보고서를 담은 14개의 박스가 하버드대학교에서 발견이 됐지만 그 발견된 상태에서의 서울대학교 박태균 교수에 대한 흥분감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미군정하에서의 이승만이 선택했던 그 정치적인 야욕과 욕심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김기식 여운형들의 중도 좌파 우파 세력이 서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과 합작을 했다라면 우리 여지없이 극도의 혼란 상태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도의 혼란 상태. 1948년부터 만약에 북한과의 그죠? 남북 연립정부가 탄생해서 거기서 벌인 알력과 투쟁 등을 통해서 했다면은 당시 동북아 정세로 봤을 때 지형적으로 누가 봐도 러시아와 중국의 인적, 물적 분량이 물뜻이 좁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인해 전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전술 전략들에 우리가 놀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이 이승만이 예언을 했든 예측을 했든 아니면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서 자신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던 아주 심각한 노용이 됐든지 간에 그는 대한민국이라도 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바라본 동행도에서 이승만은 공과가 분명한 분이고 미안한 얘기지만 제주와 여순의 악몽은 그 이전에 있었던 박헌영의 신정치체제 조선 정판사 사건으로 인해 쫓겨난 그가 한반도에 있는 남한에 있는 미 군정의 남한을 흔들고자 했던 각종 정치 체계에 대한 하나의 투쟁의 도구로서 사용됐던 대구에서의 투쟁 등이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이 제주와 요순반란 사건에 붙었고 고도연맹이라든가 이런 끔찍한 사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이승만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이 저지른 행동이 아니었다라면 정밀하게 그 실수해서 메스에서 암을 제거하듯이 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실체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부분을 간과하고 흐지부지 했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베트남의 공산화에 되기 전에 먼저 우리 공산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공산화에 대한 적성 국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중국의 영향력에 있는 또 하나의 위성 공산 국가가 동북아에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폭력적인 경제적인 제재 조치들이 속상하고 또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 폭력성의 근거 속에는 패권에 대한 자들이 벌이는 폭력에 노출됐을 경우에 지금까지도 그 한입성에 그 많은 수많은 석학들이 있지만 그 폭력성에 대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곧 삼성이나 현대 등의 SK 등의 기술과 자본 등이 과거 1980년대 일본 엔화의 심각한 조작을 촉발한 플라자 합의라든가 반도체 제조법에 관련된 일본의 경쟁력의 격하가 결국은 한국을 키웠던 거잖아요. 미국의 조치로 인해서. 근데 그 미국의 조치를 했던 그 드라이브자가 다시 그 한국에 쫓아서 이번엔 너 차례야. 네가 일단은 또 수구리야. 이승만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운이 좋았던 그의 정치적인 열망, 그리고 반대파를 수청했던 그의 열정 등이 성공이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 부분은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61년도 4.19 사태에서 일어났던 그 총성 없는 퇴거, 국민이 원하면 난 물러나겠다. 동시에 그냥 하와이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갑자기 슬퍼지네. 갑자기 슬퍼져. 펄벅, 그 노벨 문학상을 받던 여성 문학가 펄벅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I know 그러면서 you are ambitious 뭐 그러면서 있잖아요. 슬피 울면서 그 대문장가가 이승만과의 친분이 있었긴 하지만 당시에 조선을 위한 상한,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은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한다. 2024년 4월 7일입니다. 동년자들을 배우면서 박태균 교수, 서울대학교 박태균 교수의 그 하버드대학교에서 발굴한 거치중의에 대한 최근에 발굴된 내용을 근거로 한 제 나름대로 해석을 좀 해봤고, 김규식 선생을, 우리 시대의 어른이신 김규식 선생, 노원 여운형 선생,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김구 주석, 그 다음에 시대 착오를 벌였던 박헌영, 우리의 주적이었던 김일성,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도로와 이 아름다운 산업, 놀라운 반전인 거죠. $56의 세계 최빈국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경제 발전은 어찌 보면 인류사에 있어서 이 짧은 압축된 역사에서 보여준 한 나라의 그 놀라운 발전사는, 이 발전 자체가 인류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조선사학과는 생각을 해요. 이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에 대한 놀라운 일련의 정치 투쟁사가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복지의 행복이 세계 인류 문화에 등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사학과였습니다.